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쌀 가격이 하락해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벼멸구까지 확산해 해충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 안형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지역 쌀 가격이 녹화일 기준으로 0.33%나 하락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으로 도내 평균 쌀값이 80kg당 16만 9,85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5일보다 0.33% 하락한 수치인데요. 전국적으로도 평균 쌀값이 80kg 한 가마니 기준으로 지난달보다 0.71% 떨어진 17만 5,36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국 기준 쌀 한 가마니 80kg죠. 가격은 지난해 10월에는 21만 7,552원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올해 17만 원대로 떨어진 거죠. 쌀값 통계 작성 이래 15만 원대까지 폭락한 지난 2022년 쌀값 파동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벼 생육에 좀 유리한 일조량과 기온이 이어졌는데요. 네. 이마저도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 쌀전업농 경북연합회는 올해 작황이 좋지만 늘어난 생산량만큼 재고가 덩달아 증가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쌀 소비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 60.6kg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쌀 소비량은 주는데 재고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레 쌀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쌀값 파동이 또 우려되는 만큼 쌀값 가격 안정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와 관련 지자체들에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네, 정부는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꺼내들었지만 농가에서는 역부족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10일에 정부가 민당정 협의회에서 애초 공공비축미로 약 36만 톤을 이제 사들이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에서 생산되는 10만 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해서 총 46만 톤을 시장으로부터 경리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쌀전업농 경북도연합회는 당장 농협, 민간 미국 종합처리당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아서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재고 물량을 드러낼 방안이 필요한데 정부가 관망만 하고 있으니까 물량이 많아서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은 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네. 또 사료용으로 10만 톤을 처분하는 것 가지고는 쌀값에 영향을 별로 안 줄 거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쌀 공급 과잉에 대비해서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을 저지한 만큼 네.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중순쯤에 쌀 최종 생산이 발표된 이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고, 참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제2요구권이라 하죠. 거부권이라 하는데 그걸 행사해서 결국 법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네. 정부의 대응은 이렇고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서 최근에는 농협 경북본부와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아침밥 먹기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93년 1인당 110.2kg 수준이던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 56.4kg으로 절반가량 감소했거든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거죠. 그렇네요. 이번 협약은 쌀 소비 촉진과 국민 인식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양기관은 아침밥 먹기 운동 전개를 통해서 쌀 소비를 촉진해서 경북 지역의 농가와 상생에 도움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농촌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홍보 확산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침밥 먹기 운동 네. 하지만 사실 요즘 바쁘고 해서 아침밥을 안 먹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자제하고 아침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도움은 되게 좀 한계는 있는데 좀 더 나아가자면
애들 급식을 아침에 학교에서 줘서 네. 그때 쌀을 공부한다면 초중고 또 유치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량이 이제 그 부분에서 수요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의 범위를 아침까지 늘려서 쌀 소비량도 좋게 하고 그다음 아이들 영양도 좋게 하고 또 어머니들 아침에 아침 하나 하면 좋거든요. 그것이 좀 더 나갈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아침밥을 안 먹고 있긴 한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부터 아침밥 운동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산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양곡관리법이 무엇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내지 거부권 1호 법안인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 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고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매년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계획에 따라서 생산자나 소유자로부터 양곡, 즉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요 이제 의무 조항은 아닌데요. 개정안은 이 조항을 매입한다. 즉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쌀이 3% 내지 5% 초과 생산되거나 네. 쌀값이 3에서 5%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정부가 반드시 사드리도록 하자는 건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은 좀 전 말씀드린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쌀값이 크게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2022년 8월 기준 산지 쌀값이 한 가마니 80kg 기준으로 16만 원으로 1년 전에 21만 6천 원보다 한 24%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인데요. 네. 당시에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쌀을 사들여서 시장에서 격리하면서 쌀값 조정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는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법으로 쌀 수매를 의무화하자고 이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쌀 365만이 초과 생산될 것이고 보관 비용만 1조 원이 넘게 든다면서 의무 매입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쌀 소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쌀이 이제 시장 탄력적으로 되는 거 아니라 정부에 기대서 계속 불필요한 쌀이 생산되는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점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식량 자급이라는 건 또 안보 차원의 문제도 있거든요. 네. 일정 정도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자 때문에 참 고심이 큰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양곡관리법이 정부에서 쌀을 사들여서 의도적으로 쌀 값의 가격을 조정하는 건데요. 예. 지금 쌀 재고가 많이 쌓여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쌀 수입량을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약 85% 정도고 한 나머지 15% 정도는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듯이 쌀이 모자라서 수입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여러 무역 구조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우리나라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제 강제로 수입해야 하는 일종의 할당량 또는 쿼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입쌀에 5,549억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작년에는 4,326억 원이었으니까 한 1,200억 정도 증액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쌀이 이래 남아 도는데 수입까지 하고 그러면서 왜 자꾸 쌀 농사 짓는 우리 농민들만 탓하느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한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쌀은 많이 남아 도니까 다른 거 더 수입하거나 잘 심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경북처럼 고령의 농민이 많은 이제 농촌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고령의 농민이 안정적으로 믿고 지을 수 있는 농사는 쌀 농사가 또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쌀 농사를 조금은 특별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는데요. 네. 지금 쌀 농사가 99.7%가 기계화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고 생산 품종은 미질은 좋지 않지만 뭐 생산량이 120%, 130% 되는 종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농촌 사회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쌀이라는 게 단순히 작물로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냐면 일례로 작년에 양곡관리법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을 때 지역의 슈퍼마켓 사장님들의 연합체죠. 소상공인연합체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쌀 수매할 때 와서 뭐 막걸리 한 잔 자시고 뭐 지역 경제 특히 농촌 경제의 핵심이란 네. 거죠. 따라서 쌀 문제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좀 복잡한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여러모로 참 복잡하네요. 네. 쌀을 직접 재배하는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입장차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또 양곡관리법 예산으로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첨단 스마트팜 굉장히 좋은데요. 좋은데 농촌의 현실을 좀 둘러보면 알 수 있듯이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거의 70살에 가깝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60대만 돼도 청년 회장을 하고 세대기라고 부릅니다. 어머, 네. 네, 그런데 농민들이 이 스마트 기술에 적응하려면 얼마나 한참 걸릴까 이런 데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워낙 스마트 기술이나 ICT 기술은 이제 이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사된 바에 따르면 현재 인원으로 1만 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측도 있고요. 네. 스마트팜이 있어서 이걸로 돈이 되고 그리고 큰 힘 들이지 않으니까 농촌으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농촌이 지금 현재 청년 농업인들 또는 청년들이 살만한 공간인가 정주 여건의 관점에서 좀 봐줄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주시에 굉장히 커다란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주로 재배하는 작물이 멜론, 딸기, 가지, 토마토 이런 건데 지금도 생산 과잉이어서 가격 하락 때문에 농민들이 참 고생이 많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네. 또 작물이 또 겹치게 되면 일반 농민들과의 경쟁이 벌어지고요. 무엇보다 시설비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1,000평 시설을 넣는데 5억에서 6억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돈을 과연 청년 농업인들 또는 농업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쉽지 않은 금액이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저리로 대준다 네. 또는 보조금을 일정금 대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2, 3억, 3, 4억은 빚인데 그렇죠. 그 농사지가 2, 3억, 3, 4억 빚 갚으려면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죠.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무이자여도 결국 갚아야 되는 건데요. 네. 그 청년들에게 빚까지 져가면서 기르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나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이게 스마트 농업은 이제 고자본 농업입니다. 자본직약 산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대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의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좀 밀려서 문제가 되듯이 소농인들이 대기업에 밀려서 점점 앞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했어서 정부가 이제 대기업 중심의 농업 문화가 되지 않도록 네. 이제 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많은 농민단체에서는 양곡관리법의 중요성과 함께 식량 안보를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식량 안보 관점에서 본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식량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쌀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되고 외국의 수입에 의존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석유의 10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하루라도 없으면 우리 못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국제 무역 체계에 봤을 때는 안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또 지금은 너무 걱정하는 수준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점이 전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양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쪽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양곡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쌀 산업이 지금 이제 조금씩 다른 작물로 유도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산 과잉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구조조정에 있어서 양곡 매입을 의무해버리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 방향성은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되고 쌀의 자생력, 경쟁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지 남는다고 해서 의무 매입을 하면은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이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고온다습한 기온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벼멸구가 또 확산되고 있는데요. 관련 네. 사항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농립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기준으로 2만 6천 헥타르에서 벼멸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벼멸구 피해는 전남, 전북, 경남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지역들과 가까운 우리 경북도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벼멸구가 왜 이렇게 확산됐느냐, 네. 그건 9월까지 계속된 고온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너무 더웠죠.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 지구 온난화, 기온 변화 이런 게 우리 농작물, 우리 산까지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벼멸구는 줄기를 이제 들어가서 즈백을 섭취하는 해충인데 벼멸구 피해를 본 벼는 잘 자라지 않거나 심하면 말라 죽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해충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2만 6천 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해충들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기류를 타고 유입되었는데 그 말인즉슨 피해가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벼 농가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에 정부는 원래 벼멸구 피해를 본 농가 벼에 대해서 농가 희망 물량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벼의 수발화도 우려되는 만큼 발빠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데요. 좀 더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항상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 제기 있고요. 실제 현재 농촌진흥청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벼멸구 방제와 벼 조기 수확 유도를 위한 기술 지원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벼멸구를 예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 구조적으로 좀 시스템을 약도 개발하고 수학이나 이런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피해가 지금 그럼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안동시는 피해 예방 방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벼멸구의 확산 속도가 빨라서 정밀 예찰과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순식간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방제할 때는 벗대 아래까지 약액이 묻을 수 있도록 약체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벼멸구 발생 즉시 신고하고 약제 방제를 할 경우 농약 잔류기간과 약제 살포량, 살포 방법 등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나주시에서는 벼멸구 약제비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남 진도군의 경우는 벼멸구 방제 예찰 총력증을 선포하고 방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 안동시가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분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우리 경북에는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방제 독려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이었나요? 그때는 경북농업기술원이 문헬기를 이용해서 안동 풍천 들일 때 벼멸구 방제했었거든요. 네. 나중에라도 피해가 생겼을 때는 이런 장비 활용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드론 활용도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그럼 쌀 가격 하락 문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성의 문제인데요. 네. 예전에 한우 농가들이 소고기 개방하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 소 억수로 싸거든요. 네. 호주도 싸고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이랬는데 지금은 한우가 고급 육으로 고급 상품으로 자리매김해서 잘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됐었죠? 그때 한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죠. 외국서는. 네. 또는 그 이하였는데요. 그럼 우리 지금 쌀도 방향성 자체는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겠죠. 브랜드화로 가야겠고요. 지역화 전략으로 가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프랑스 같으면 각 반마다 샤또 뭐뭐뭐 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쌀도 지역 명칭 또는 그 반 명칭 특화를 해서 가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쌀값 파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